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냥 모의고사 형태로 20문항씩 총 12회 문제풀이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 굉장히 익숙한 문제도 있을 거고, 쉽게 말하면 그냥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을 거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번 시간에 한번 다지는 기회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유인물 받으셨죠? 그러면 유인물 살펴보시면 단원별 문제풀이하고 조금 다르게 유인물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원별 문제에서 유인물에서 드렸던 내용이 전부 OX 형태의 답가지 형태로 문제가 기술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미 기본 문제풀이반에서 또 단원별 문제풀이반에서 기초를 다 정리하셨던 선생님들은 이 실전 모의고사 유인물의 OX 문제는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하시면 돼요. 웬만하면 다 맞겠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OX 문제에서 틀린다라고 하면 책을 찾아보시고 다시 한번 내 것으로 만드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하고 유인물 같이 놓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의고사 1회 1번. 기획의 계층화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기획의 계층화에서 우리가 나오는 항목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거에 대한 정의들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특정 상황에서 실제 행동을 지시해주는 활동 지침은 정책이 아니죠. 그럼 얘는 뭘까요? 정책이 아니야. 절차가 답이겠죠. 그러면 2번. 관리자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조직 목표를 향해 가도록 이끌어주는 광범위한 지침은 절차가 아니고 정책. 그래서 1번과 2번 주어를 화살표로 바꾸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은 절차, 2번은 정책. 3번. 조직이 업무를 수행하는 최종 지점을 뭐라고 하죠? 목표라고 이야기하죠. 3번. 답은 3번이고요. 4번. 목적은 목표에 대한 기대 효과를 구체적인 양적 결과치로 표현한다. 그럼 4번은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목적은 아니죠. 주어를 목표로 바꾸고 목표는 목적에 대한 기대 효과를 구체적인 양적 결과치로 표현한다. 이렇게 바꾸셔야 되죠. 그래서 더 상위 개념이 목적이 되는 거고, 그쵸? 그거에 대한 효과를 구체적인 숫자로 표시하는 게 목표인 거죠. 답은 3번입니다. 그러면 유인물 보세요. 자, 유인물이 사실은 더 문항이 많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는 당연히 맞아야 되는 문제들도 있지만 지금 저 1번 문제는 쉽게 푸셔야 되는 문제고요. 자, 기획의 계층화 문제만 봐보세요. 총 17개예요. 그러면 지금 모의고사 한 문제 풀면서 기획의 계층화를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겠죠. 자, 우리 목표. 자, 이걸 다 맞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번은 어떤 기획의 원칙을 설명한 걸까요? 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체화 과정으로 연차적으로 기획을 파생시키는 기획의 원칙이 무엇인가가 실제 기출로도 여러 번 나왔던 문제. 계층화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계층화의 순서를 많이 물어보죠. 자, 목적 및 사명,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철학, 목표, 정책, 절차, 규칙. 그래서 이 순서도 물어보는 게 기출에서도 있었고요. 자, 3번에서는 핵심 단어가 뭘까요? 키포인트. 조직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 그렇죠? 그러면 물론 문제 존재 목적이라 그래서 쉽게 목적 할 수 있지만 존재의 이유는 항상 들어가는 문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은 철학이 아닌 목적,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4번 의사결정 시 조직을 안내하는 진술문, 목적이 아닌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X. 5번의 핵심 단어는 뭐죠? 가치와 신념, 체계. 그러면은 사명이 아닌 것 같죠. 그럼 뭐죠? 얘는 철학을 설명하고 있고, 6번 오직 하나의 행위만 선택하는 허용하는 상황에 대해서 기술한 거는 규칙이죠.
그렇죠. 그래서 6번은 O. 7번은 조직의 계획을 조정하고 업무 통제를 도와주고 일관성 있는 관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절차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죠? 정책인 거고요. 8번 조직 내에서 허용된 행동, 금지되는 행동을 규정한 것으로 융통성, 재량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으면 조직이 딱딱해지는, 경직되기 쉬운 거는 정책이 아닌 규칙을 설명하고 있죠. X. 자, 9번 업무 수행을 위한 표준화된 기술이나 업무 수행 방법, 간호활동을 위한 지침을 설명하고 있는 거는 절차, 동그라미죠. 10번 비전은 조직의 바람직한 미래상,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O일까요? X일까요? X죠. 어디서 틀린 걸까요? 자, 조직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비전이라고 하는 건 맞아요. 앞에 문장은 맞는데 비전은 구체적인 게 아니라 한두 문장으로 간결하게 제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뒷문장 때문에 X. 11번 간호사 근무 환경 및 시간을 조절하고 간호사의 활동을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것은 정책이다. O죠. 은근히 여러분 정책을 문제로 내면 생각보다 많이 틀리세요. 그래서 정책을 명확하게 하시면 되고요. 12번 비전은 미래의 관점을 향해 명시되는 모든 진술문들의 방향을 제시한다. 비전에 대한 특성이죠. O. 13번은요. S병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세계 최고 수준 교육, 연구, 진료를 통해 국민이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라는 게 비전의 예는 아니죠. X. 그러면 얘는 무슨 예일까? 목적, 사명의 예죠. X. 조직 수준의 기획 도구를 정책이라고 한다. X예요. 그러면 얘는 뭘까? 14번은 조직 수준의 기획 도구. 목적. 그쵸? 인 거고요. 목적 사명이에요. 14번은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부서 내 혹은 부서 간의 업무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절차라고 하죠. 오히려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죠? 정책. 그렇죠? 그렇지만 부서에서 부서 간의 업무 처리에 영향을 행사하는 것은 절차. 그래서 15번은 동그라미. 암시적일 수 있다, 표현될 수도 있는 것으로 표준, 지침서로 제공될 수 있어서 질관리를 위한 구조적 접근의 예로서 사용되는 것은 절차가 아닌 정책. 그래서 정책은 암시적인 정책, 그 다음에 표현된 정책 두 가지로 나뉜다고 우리 공부했습니다. 자, 16번은 X, 정책이고요. 17번, 규칙은 구체적인 행동을 어떻게 수행하는가를 기술한 것으로 이건 여기까지는 어때요? 그렇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비융통적이다. 융통성이 전혀 없죠. 그래서 17번은 동그라미요. 자, 그러면 17문제 다 맞으신 분 계세요? 있으시면 안 보이게 여러분 자기에게 몸 한번 두드려 주세요. 아, 잘했어. 기분 좋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하는 거고, 또 지금 대답하신 분들 중에 한두 개 틀리신 분 계세요. 그러면 내가 뭘 놓쳤는지 책을 한번 찾아보시면 책의 어딘가의 구석에 써 있는 문장들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 것으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자, 2번 볼게요. 자, 간호사가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환자 상태를 환자에게 알리지 않았어. 위반되는 생명의 윤리 원칙. 그러면 답가지항에 있는 거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환자한테 우리 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환자한테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답을 찾으려면 정직의 규칙이 더 있어야지 맞는 거죠. 근데 답가지항에 정직의 규칙이 없네. 근데 또 간호사가 보호자가 요청을 해서 간호사에게 환자한테 비밀로 해주라 그랬지. 그러면 보호자들이 그렇게 요청을 해야 되니까 간호사는 그걸 지켜야 되잖아. 그러면 신의의 규칙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환자는 자기 상태에 대한 정보, 설명을 다 듣고 자기의 그 치료 행위에 대해서 동의해야 되고 또 자기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원래 이걸 한다 그러면 답이 정직의 규칙이 될 수도 있고 신의의 규칙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총망라한다 그러면 자율성 존중의 원칙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이거 문제 잘못된 거 답까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직의 규칙이 아닌가요? 아니면 또 신의의 규칙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라고 하지만 그죠? 답과정에 그게 없죠. 그게 있으면 그게 다 답이 돼요. 그런데 이거를 다 망라한 거. 정직의 규칙도 있고 신의의 규칙도 있고 환자일 때 우리가 사실대로 말해서 환자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포함하는 게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런 정보들이 다 줘야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율성 존중의 원칙, 이게 4번이 답이 되는 이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왜 4번이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답이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답이 정직의 규칙이 있으면 정직의 규칙, 신의의 규칙이면 신의의 규칙 있는데 닭간장에 그게 없죠. 그러니까 이걸 다 함으로써 환자가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율성 존중의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인물 보세요. 생명윤리학의 원칙과 규칙. 자, 1번. 자율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스스로 선택한 계획에 따라서 자신이 어떻게 행해야 할 걸까 방향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서 개인이 갖는 일정의 자율성의 원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2번, 나이팅게일 선서에서 제시된 간호사는 해로운 약인 줄 알고는 안 쓰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해로운 약을 쓰는 거는 악행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안 쓴다고 한 거니까 악행 금지의 원칙인 거지 선행의 원리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해로운 약인 줄 알고 안 쓰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악행 금지예요. 근데 가끔씩 이 문제에 들어가면 선행의 원칙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은 X. 3번 자율성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율성의 원리는 항상 사전 동의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 기출이나 단원에서 많이 풀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전 동의 꼭 연결을 시켜야 되고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개인이나 환자에게 이익이나 복지와 같은 선을 베풀되 자율성을 희생시켜서 안 된다라는 거는 선행의 원리죠. 그러면 자율성을 희생시켜라 라고 하는 거는 선의의 간섭주의 보시면 되고 얘네 두 개가 절대 반대말은 아니에요. 둘 다 그쵸? 선행의 원리든 선의의 간섭주의든 둘 다 둘 다 선의를 베푼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말로 가면 아주 쉬운 문제를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둘 다 선이라는 게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선적인 거는 선행을 베풀 때 자율성을 먼저 1순위로 본다라는 거. 그렇지만 선의를 베푼데 간섭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율성을 희생시켜서 간섭을 하면서 선행을 베푼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4번은 동그라미, 5번. 각자에게 자기의 권리나 몫을 돌려주는 원칙, 공정함, 평등함, 적절함, 관련된 원리는 악행금지 원리가 아니죠. X. 그러면 이걸 옳게 바꾸면 정의의 원리. 자, 6번은 지금 방금 설명드렸죠. 그래서 선의의 간섭주의 맞죠. 그래서 항상 선의의 간섭주의는 뭐하고 연결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항상 충돌되는 게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선행의 원칙이 충돌할 때 선의의 간섭을 한다 그랬고 실제 문제에서도 이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선행의 원칙이 충돌하는 사례를 주면서 답을 이런 답으로 유도를 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번 동그라미죠. 7번 긍정적이다.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도와주고 선을 행한다. 과거에도 이것을 행했고 미래도 이것이라는 것은 선을 행하는 거죠. 행해야 하는 원칙은 선행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동그라미. 진실을 말한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남을 기만하지 않는 의무는 신의의 규칙 아니죠. 그러면 뭐죠? X. 정직의 규칙을 설명을 하고 있고 9번 사생활을 유지시킬 의무, 환자의 비밀을 지킬 의무는 신의의 규칙이죠. 동그라미.
10번. 계약관계에서 더욱 기본적인 윤리원칙, 약속 이행과 관련되는 거는 신의의 규칙이 아닌 X. 그렇죠. 성실하게 약속 이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실의 규칙. X. 11번. 약속을 이행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실의 규칙. 간호업무 표준이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죠. 우리가 간호행위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그러면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기준이 되는 게 간호실무 표준인 거고, 그 다음에 간호업무 표준, 간호실무 표준 다 맞아요. 주의 의무를 판단하는 게 간호실무 표준인 거죠. 자, 그래서 11번 동그라미. 자, 3번 조직화 동그라미 해보세요. 정의입니다. 직무수행에 따른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 요인, 물적 요인 간의 관계를 조직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조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의고요. 조직 구조 틀을 만드는 게 조직화죠. 조직화 과정에서 조직의 사명과 목표를 설정한 후 다음 단계에서 행해줘야 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과업의 분화 1번이죠. 그러면 유인물 보세요. 이건 한 번도 안 풀었던 문제일 거예요. 지금까지. 조직화 과정 순서를 드렸어요. 처음에 사명과 목적을 설정을 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 과업의 분화가 이루어져야 되죠. 세분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직무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권한, 책임을 부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제와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바꾸면 이 기본 조직화 과정의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명과 목표 설정, 과업 분화, 직무 설계, 그다음에 권한과 책임, 위임, 통제와 조정. 그래서 이 순서로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지금처럼 목표를 설정한 후에 다음에서 해줄 거, 과업의 분화 이렇게도 나갈 수 있다는 거 한번 점검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4번.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우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지금처럼 재무상태표를 물어본 겁니다. 1번. 틀렸죠? 순서를 바꿔야 되겠죠? 왼쪽에는 자산,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부채, 자본이죠. 그래서 자산, 플러스 부채, 자본을 설명한 게 자산인 거죠. 그래서 왼쪽에는 자산, 오른쪽에는 부채, 자본을 기록해야 되죠. 그래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부채란 기업이 갚아야 될 빚이죠. 채무, 여기까지는 맞아. 유동부채는 1년 이후에 상환해야 되는 부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1년 이후에 상환해야 되는 부채는 고정부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일정 시점에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재무상태표 작성 이래 현재 자본, 부채, 자산을 적정하게 표시된 정태적 재무제표를 재무상태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자본, 부채, 자산 이 말 들어가면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재무상태표 정의. 경영분석 수익성의 지표가 되는 거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손익계산서에서 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자, 그러면 유인물 볼게요. 1번. 일정 기간 동안 경영 성과를 비용과 수익으로 나누는 거는 재무상태표가 아니죠. X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2번은 방금 풀었죠. 손익계산서가 아닌 재무상태표 X. 재무구조의 건전성, 안정성은 재무상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맞죠? 건전성, 안정성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동그라미. 기관의 실제 현금, 유출금 내역, 잔액을 기록한 거는 손익계산서가 아닌 현금 흐름표를 이야기하고 있죠. X. 그 다음에 수익력, 기관의 미래 경영 성과를 예측하는 건 손익계산서. 맞죠? 동그라미. 여기 또 나오네.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지금 주어가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거죠.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또 나오는 게 7번. 경영 능력, 경영 업적, 수익성 뭐 이런 거니까 손익계산서 동그라미. 맞죠? 외부인으로 하여금 기업의 수익성 또 나오네요. 그러면 재무상태표가 아닌 손익계산서 X. 9번.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장기 계획을 세우거나 기업의 확장, 새로운 프로젝트의 계획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맞아요. 동그라미죠. 재무상태표에서 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자, 5번 볼게요.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간호서비스의 특성. 여러분, 첫 번째 뜻만 봐도 금방 알죠? 실체를 보거나 만질 수가 없어서 서비스가 주관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죠. 형태가 있어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형태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만질 수가 없어. 그냥 첫 번째만 봐도 금방 알죠? 무형성의 특성. 자, 무형성의 특성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상품을 만들어서 제품처럼 진열할 수가 없고 이 특성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러면 지금은 무형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죠. 긍정적 구전활동,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강화시킨다라는 게 무형성의 전략이죠.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유인물 볼게요. 서비스 특성별 문제점과 해결 전략. 어떻게 보면 유인물의 문제가 더 많죠. 자, 1번. 서비스 표준화, 품질 통제가 어렵다. 어떤 특성이죠? 이질성, 가변성의 특성이죠. 그래서 서비스를 표준 설계하고 수행하고 서비스 맞춤화를 하라고요. 그러면 그런 서비스의 특성은 이질성이다. 맞죠? 동그라미. 2번, 유형적인 단서를 강조한다. 형태가 없기 때문에 유형적인 단서를 강조하고 강한 조미직 이미지를 강조한다라는 것은 이질성에 대한 해결 전략이 아닌 무형성의 해결 전략이죠. X. 3번, 무형성에 대한 해결 전략으로 구매의 의사소통을 강조한다. 아까 구전활동을 활성화한다 문제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그거는 무형성 해결 전략이죠. 동그라미. 4번. 비분리성 이꼴 동시성이죠. 해결 전략으로 고객 접촉 요원의 선발, 교육에 비중을 둔다. 5죠. 그 다음에 6번.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위한 동시 조정을 해야 되는 전략은 무형성에 대한 해결 전략이 아니죠. X. 그러면 뭘까요? 소멸성에 대한 해결 전략이죠. 6번. 이질성에 대한 해결 전략으로 이건 방금 1번 문항에 나왔던 거 또 들어갔네요. 동그라미. 자, 동일 문제가 있는데 저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나온 거 빼고 동일한 거 빼고 막 하던데 한다고 했는데 이게 겹치는 건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 6번은 동그라미. 이질성에 대한 해결 전략이죠. 7번. 구매 후에도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것은 무형성에 대한 해결 전략이죠. X.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는가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동그라미. 인적 접촉을 강화한다. 또 구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한다라는 것은 무형성 해결 전략. 그 다음에 우리 마케팅 삼각형 공부했었죠. 그래서 환자를 소비자로 생각해서 환자 만족을 위해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내부 마케팅이 아니라 그렇죠? 외부 마케팅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X. 외부 마케팅은 서비스 조직이 고객이 기대할 수 있고 그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될지 고객과 약속을 하게 하는 게 외부 마케팅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그래서 고객과 약속을 정하는 게 외부 마케팅. 그럼 내부 마케팅은 그 약속을 지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게 하도록 직원을 동기부여하고 훈련을 시키는 게 내부 마케팅 보시면 됩니다. 또 없는 게 상호작용 마케팅, 관계 마케팅이 있죠. 6번. 관리 기능에 대한 정의를 물어봅니다. 1번. 업무 성과를 향상하기 위해 실행 계획을 정하는 것. 기획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통제. 2번. 성과와 결과 측정을 향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단계. 기획. 3번.
관리자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하고 그 일을 어떻게 할 건지 조직하고 그럼 여기 뭐예요? 기획.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하는 건 기획이고 그 일을 어떻게 할 건지 조직했어. 그 다음에 직원에게 업무를 할당한 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거. 그러면 지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4번이 답이죠. 자원을 조정 분배하고 정책 절차를 정하고 책임과 의무를 배분하고 타 부서와의 업무 활동을 조정하는 거 조직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인물에 1번 신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후에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선택하는 건 기획이죠. 2번 유능한 간호사를 확보하고 개발, 유지하고 보상하는 거 인적자원관리. 그래서 확보관리, 개발관리, 유지관리, 보상관리 이러한 것들이 인적자원관리에 속하고 3번 질은 높게 유지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거 통제. 4번 구성원들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업무, 권한, 자원 등을 배당하는 과정 조직. 실제 업무 성과가 계획된 목표나 기준에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통제.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항상 리더십 동기부여는 지휘. 공식 구조를 만들고 적합한 간호 전달 체계를 결정하고 업무 활동을 배치하는 거 조직으로 보죠. 그래서 지금 1번부터 7번까지 나온 건데 이거는 각각의 개념 정의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자주 나오는 닭가지항, 개념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 보세요.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으로 동기부여가 나눠집니다. 자, 내용이론이죠. 그러면 내용이론의 정의죠.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게 대한 인간의 욕구나 만족에 초점을 두르고 어떤 요인이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키느냐. 그러면 이거는 내용이론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죠. 그러면 내용이론에 해당하는 걸 찾으래요. 4번 맥클렐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이 내용이론이죠. 그러면 기대이론, 기대이론. 리더는 구성원들이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거. 그쵸? 이러한 것들이 아니다. 잠깐만요. 기대이론은 구성원들이 자기의 원하는 걸 달성할 수 있도록 리더가 해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기대이론. 공정하다고 인식되는 과정에서 동기부여되는 거. 목표,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동기부여된다. 이거는 전부 과정이론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맥클렐랜드의 성취동기 이론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우리 내용이론에. 매슬로의 욕구단계 이론, 알더퍼의 ERG 이론, 허즈버그의 동기위생이론, 그 다음에 성취동기 이론 지금 나왔고, 그쵸? 이러한 것들이 전부 내용이론으로 보시면 됩니다.